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결혼 이제 12년 차 들어섰습니다. 10살 배기 아들 하나 있고요. 맞벌이에 둘 다 공기업이라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은 합니다. 물론 식구가 3명이면 넉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최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 동안 시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살았는지라 돈 모을 여유 하나 없이 버는 족족 써버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요. 저는 시부모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고 부모님을 모신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애초부터 같이 살지도 않았을 거고요. 남편이 아무리 같이 살자 해도 며느리가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게 시부모님과의 합가이니까요. 물론 며느리로서 시부모 모시고 살겠노라 대놓고 나서서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합가하게 된 건 우리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남편은 장남이 아닌 차남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냐 하면 개차반 같은 이 집안 장남 때문인데요. 지금에야 그 집안과는 연 끊고 살고 있지만요. 부모 모시고 산 건 우리인데 끝까지 장남 싸고 도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까지 손절할 뻔했던 제 사연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위로 5살 많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잘난 박씨문 중의 장손이자 시어머니가 끝까지 쩔쩔매셨던 이 집안 큰 아드님이신데요. 문제는 아주버님이 집안에 큰 기대를 등지고 늘 속만 썩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늘 사업을 하다 말아먹기 다반사였는데 그때도 무슨 김치 공장을 하겠다고 일을 벌였다가 중국산 김치가루 파문 때문에 한 방에 말아먹고 급하게 주변 공장에 취직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진 저도 형님 댁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애도 둘이나 있는데 집도 없었고 월세방을 전전했으니까요. 급한 대로 보태서 쓰라고 그 당시 1,000만 원도 빌려줬습니다. 물론 말은 빌려준다 했지만 받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준다 생각했고요.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장남이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게 사는 게 못내 가슴에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 초부터 아주버님이 그 집안의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라는 건 알고 있긴 했어요. 아주버님 사업 자금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다툼도 있었고요. 특히나 남편은 형에 대해 불만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형이 하자는 대로 돈을 대주는 것도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두 형제 사이는 제가 볼 때 그리 살가운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형제 사이가 늘 어색하니 형님 동서지간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도 식사 시간에는 어머님이 말을 안 하시면 늘 적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늘 서운한 점이 생기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명절에 제사 마치고 나면 늘 이러셨어요. 얘 큰애야. 오늘 부친전이랑 떡이랑 다 싸가지고 가라. 아참, 불고기 냉장고에 채워놨어. 그거 가지고 가서 애들 구워 먹이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늘 남은 음식들을 형님이 가져가라고 바리바리 싸주셨습니다. 몇 개 남은 과일을 제가 정리하고 있으면 너희 안 먹을 거면 형님 가져가게 다 줘라. 이러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의상으로라도 형님이 동서도 좀 가져가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속 없는 형님은 네 하고 어머님 말에 대답하고는 눈치 없이 전부 다 싸가곤 했습니다. 형님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는데 집에 둘 다 반찬 없고 한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님은 늘 형님에게만 전 다 싸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잘 안 먹으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그래도 남김없이 싹 다 싸가는 형님 보면 마음이 괜히 상하더라고요. 먹을 걸 안 챙겨줘서 속상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물어보지도 않고 매사 장난만 챙기는 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저를 미워하시거나 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뭐랄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인 습관처럼 먼저 형님을 챙긴다고 하면 이해하실까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이 장난만 대놓고 챙기시는 거 보며 서운한 적 많았지만 나중에는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익숙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당연히 남아 있었고요. 아마 제가 이 정도니 그걸 느끼면서 자란 제 남편도 은근 형에게 피해의식이 있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형이 힘들게 사는 게 영 마음에 걸리는구나. 아버지랑 상의를 해봤는데 너희만 괜찮다면 우리 집 팔아서 네 형 빚 갚는 거 도와줄까 하는데 어떠니? 빚 때문에 벌어도 제자리 걸음이란다. 빚 없으면 아무래도 금방 일어나지 않겠어? 어머니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발끈했습니다. 집을요? 엄마랑 아버지 가지고 있는 거 남은 게 집밖에 없는데 그거 팔아서 형 빚 갚아주겠다고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 노후는 어쩌려고 그래요? 집이야 다시 살 수는 있는 거잖니. 네 형이 잘 돼서 집 사면 같이 살아도 되는 거고. 이미 결정했어. 집은 내놨고. 너희들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다. 무슨 말이요? 이미 다 결정해놓고서는 집 팔든지 말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냉랭한 남편의 얼굴을 어머니는 살짝 눈치를 보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 실은 집을 팔면 니들 알다시피 우리가 갈 곳이 없잖니. 그래서 당분간 둘째 너희네서 같이 살고 싶구나. 어차피 아버지도 일 나가시고 나도 주영이 봐주면서 살림 도와주면 너희들 맞벌이 하는데 편하지 않겠어? 어머니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제가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 팔아서 형 빚 갚아주는 건데 형네서 같이 살 것이지 왜 혜택은 형이 받고 부담은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 말하려고 우리 부른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통보하듯이 말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할 줄 알았냐고요. 우리는 싫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집 팔고 월세방을 살던지 알아서 하세요. 뭐야? 가족이 힘들면 이런 건 도울 줄 알아야지. 우리가 너한테 형 돈 대신 갚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뭐 니들 집에 천년만년 얹혀 살라고 하겠어? 당분간만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매정하게 키우지는 않았는데 너는 어쩜 그리 사사건건 엄마랑 네 형한테 쌀쌀맞게 구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더 들을 것도 없다며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랬죠? 어머니 그런 식으로 형 도와주다가 언젠가는 집까지 다 털어먹을 거라고요. 저희한테 같이 사는 거 바라지 마세요. 여보, 그래도 일단 어머니 계획을 좀 들어보고 상의는 해봐야지. 난처해진 제 말에도 남편은 집에 가자며 저를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말없는 옆모습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형과 차별받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좀 의외라고 느꼈던 게 있었는데요. 보통 집의 제일 큰 방은 부모님이 쓰시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남편 집은 제일 큰 방은 장남이 쓰고 그 다음 작은 방은 부모님, 제일 작은 방은 우리 남편이 쓰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 집 서열일위는 장남이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장남에게는 새 차를 사주셨는데 반해 우리 남편은 결혼 전 자기가 벌어 겨우 중고차 하나 샀습니다. 게다가 결혼할 때도 형한테는 집을 사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댁은 잘 사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결혼할 때도 집을 해주시려나 했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는 내가 벌어서 장가 가야 해. 엄마가 나는 못 도와준다고 적금 단단히 들어두라더라고. 우리 둘 힘으로 결혼해야 하니까 착실하게 모으자. 자기 형은 집 사주셨다며. 전세도 못 얻어주시는 거야? 있어도 아마 나는 못 도와줄 거다.
나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살았어. 취업하고 나서야 좀 사람 대접 받는 거야. 애인 없을 때는 맨날 나보고 나가서 애인 좀 만들라고 성화시더니 지금은 여자친구 만나느라 집에는 신경도 안 쓴다면서 나한테 서운하시다네. 빨리 결혼해서 집에서 독립하는 게 내 꿈이다, 꿈. 남편은 연애 때부터 이미 부모님 도움받아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제게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댁에 큰 도움받고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 애초부터 어느 정도 포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번듯한 직장을 다녀 4천 정도 연봉을 받으며 집에 꾸준히 120만 원 정도의 돈을 집에 가져다 줬다고 들었는데요. 막상 저와 결혼한다고 하니 시댁에서는 2천밖에 없다며 알아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셨었죠. 남편 형도 월급을 타서 일정 금액을 부모님께 줬다고는 하지만 너무 장남과 차남의 결혼 문제에 대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혼해서도 장남과 차남의 차별 대우를 직접 겪어야 할까봐 고민을 많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 집도 장남한테 몰빵하는 집이구나 하는 생각은 그때부터도 했는데 결혼하고 옆에서 지켜보니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날 이후 학가 문제로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걸 아셨던 건지 어머니는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이 가족의 가장 큰 위기라며 제가 남편을 좀 설득해 달라고요. 내가 너 얼굴 보기도 참 면목이 없다마는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안 된다면 정말 안 되는 거겠지만 남자들은 여자 말 따르기 마련이잖니? 너도 잘 생각해봐라. 집은 니들 형님 주겠지만 엄마 앞으로 된 땅은 나중에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어.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도 니들 둘은 안정된 평생 직장이 있잖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어머니, 저도 확답을 바로 못 드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남편 고집 센 거 잘 아시잖아요. 좀 더 상해 볼게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신다는 문제는 당연히 쉬운 게 아니죠. 아마 대한민국 대부분 며느리들은 합가라는 말만 들어도 질색팔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펄쩍 뛰며 반대만 하지 않은 건 분명히 합가했을 때의 장점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친정집이 제주도여서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다가 육아를 도와주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만약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일단 아이를 맡겨놓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장점이 있었고 제가 야근이 많고 살림 돌보는 게 버거운데 살림을 도맡아 해주신다고 하는 거에 두 번째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상식밖에 언사를 하시거나 저를 시집살이 시키실 분은 아니셨고요. 물론 결혼할 때 2천만 보태주신 거랑 결혼해서 아주버님이랑 차별하시는 것 때문에 서운한 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둘째 아들에게 저런 부탁을 하는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부모님이 좀 안 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걸 쉽게 결정하기에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상의라도 할라 치면 말도 꺼내지 말라며 아이의 대화를 거부했고요. 여보, 어머님은 집을 팔 생각이 확고하시던데 어쩔 생각이야? 형님네서 부모님을 과연 같이 모시고 살까? 나는 그게 걱정이야. 그 집이 좁기도 하고.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돈 해주기로 했으면 당연히 형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왜 저희가 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냐면요. 어처구니 없게도 몇 달 후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결국 집을 팔고 아주버님의 대출 4억을 갚아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 앞으로 남은 건 현금 8천과 어머니 앞으로 남은 경기도 변두리 땅 조금 있었고요. 우리 부부가 합가를 싫어하니 아주버님 빚 갚아주려고 같이 살기로 한 것 같다고 남편을 통해 얼핏 전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고요. 그런데 집 잔금을 받자마자
아주버님이 가족이 살고 있던 집까지 싹 다 빼서는 자취를 감추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무슨 로또 당첨금 받고 사라진 사람들 마냥 연락을 딱 끊어버리고 아예 추적조차 하지 못하게 어디론가 내빼버린 거였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현대판 고려장도 아니고 부모에게 절이하는 자식이 있다는 걸 저는 살다 처음 봤습니다. 그 뒤 난리가 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엄마, 내가 그랬죠? 형 분명히 이번에도 뒤통수 칠 거라고. 내 말대로 집까지 털어놓고 나니 끝났네. 집은 끝까지 지켰어야지. 그거까지 형한테 다 퍼주고 이제 엄마 아빠 대체 어쩔 작정이세요? 네 형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설마 이대로 연락 끊고 살 생각이겠니? 지금이야 면목이 없어 연락을 못하는 걸 거다. 너도 형 원망 말고 이제 와서 어쩌겠니? 응?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네요. 엄마 아버지는 왜 맨날 형 말만 듣고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왜 부담만 주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 보기 민망해요. 요즘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멀쩡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려고 하겠냐고요. 그래, 안다. 우리도 니들 보기에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런데 우리도 오래 같이 살 생각은 없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지 않니? 니들 맞벌이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애도 봐주고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돈 모아. 그럼 되잖아.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 부부 내외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갈 데가 없어진 시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고요. 시부모님과 합가는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뤄진 거였습니다. 처음 합가할 때는 어머니도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다 하셨는데요. 합가도 참 어렵지만 살다가 분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은 1년이었던 것이 2년, 3년 늘어나더니 결국은 10년이라는 세월을 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까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은 분이라도 그 시간 동안 왜 트러블이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살림 합치고 나서는 서로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저도 속상한 거 많았습니다. 청소 문제, 생활비 문제, 육아 의견 충돌 등등 말하자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살면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니가 저와 말이 통하는 분이라 서로 맘 상하지 않은 선에서 합의할 수 있었던 거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합가로 인해 혜택 본 것도 많습니다. 일단 저는 집안일은 일절하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주방 하나를 두 여자가 쓰면 잡소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주방 살림은 어머니께 전부 일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부모님은 저에게 전혀 간섭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하우스메이트 같은 사이 약간 비슷하달까요? 밥도 같이 먹을 때도 있는데 따로 먹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야근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간도 각각 달랐거든요. 여러 번 상 차리시는 거 싫어서 어머니가 반찬만 해놓으시면 각자 먹고 싶은 사람이 차려서 먹고 치우는 걸로 합의했었고요. 주말도 각자 보내고요. 휴가민 여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집 정도면 학가 스트레스는 크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아들을 어머니가 거의 키워주셨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등 하원부터 아이 밥이며 간식이며 저보다 더 손주를 잘 돌봐주셨기에 그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시부모님은 안방을 저희 부부에게 내주시고 작은 방을 쓰셨고요. 저는 당연히 안방 내드릴 생각이었는데 어머니는 한사코 싫다 하셨죠. 예,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할 텐데 나랑 네 아버지가 안방 차지할 생각 없어. 나랑 네 아버지 한 침대에서 불편해서 못 잔다. 나는 우리 이쁜 손주랑 같은 방 쓰면서 지내도 되니 그런 말 말어라. 그래, 나도 아침 일찍 일 나가면 너희들 퇴근할 시간 돼야 집에 오지 않니? 그럴 필요 없어. 시부모님의 배려로 부부 안방은 그냥 우리 부부가 쓸 수 있었죠. 어머니는 따로 살 때보다 오히려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같이 사는 세월이 쌓이면서 저도 점차 어머니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 계셔도 제 방에서 편히 쉬거나 잠자고 제 시간 보내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까다롭지 않고 무던한 게 제 성격이라 가능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부모님하고 사는 걸 저보다 남편이 더 부담스러워했고 가끔 다투는 건 늘 어머니와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작년, 그러니까 합가한 지 딱 10년째 되는 해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원래 고혈압과 당뇨약을 늘 드시고 있었는데요.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라 가족들 모두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었고 늘 운동을 하셔서 건강하신 편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나이 때는 대부분 고혈압은 있으시니 크게 심각하지 않았었고요. 쓰러지시고 나서 수술을 하셨는데 의식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서 보름을 버티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치르게 된 장례니 저희도 경황이 없었지만 저는 놀란 어머니 챙기고 남편은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빈소를 차렸고요. 급하게 수소문해서 형에게도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형이라는 사람은 장례 치르는 내내 입관할 때까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연락이 안 닿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 발인 날 아주버님이 혼자 장례식장에 나타나더군요. 야, 승현아, 그동안 잘 지냈냐? 너랑 재수 씨가 수고 많다는 거 들었다. 뻔뻔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했고요. 어머님은 거의 10년 만에 나타난 아주버님이 반가운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찔끔찔끔 흘리던 눈물을 갑자기 펑펑 쏟으며 우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 승현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고 있었니? 너 그러고 사라지고 나서 어쩜 이 엄마한테도 연락 한 번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 응? 우리 큰손자는 어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데려오지도 않고서는, 응? 많이 컸겠구나. 이제 중학교 갔지? 네, 엄마. 얘기는 차차 하시고요. 아버지 납골당 모시고 내가 한번 집으로 갈게. 가서 할 말도 있고요.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형이지만 반가운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 하려거든 오지 마. 나랑 따로 만나서 얘기하지, 형. 아이고, 승현아, 왜 그러니? 형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도 불고 해야지, 응? 그래, 언제 올래? 아버지 사무제 지내고 애들 데리고 와라. 오래간만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식사나 하게. 속 없이 좋아하시는 어머니 보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속이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뭐라 한마디 할 수도 없는 거라 답답했죠. 한동안 연로하신 부모님 어찌 사는지 연락 한 번 없다가 결국은 아버님 부고에 얼굴 보인 장남이라니요. 집에서 내놓은 자식도 아니고 그렇게 장남을 우선 챙기던 부모님이셨는데 결국 임종도 우리가 보고 장례도 차남인 우리 부부 내외가 주도해서 하는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따로 있다더니 그 말이 맞다 싶었죠. 그 뒤 한 달이나 지났나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할 말 있다며 집에 오기로 했다면서요. 근데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지를 않는 건지. 아주버님은 혼자 우리 집에 와서 할 말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 말이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사업이 좀 힘들어요. 잘 되고 있었는데 이번 고비만 넘기면 한시름 놓을 것 같아. 엄마 땅 아직 안 판 거 있지? 그거 지금 얼마나 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앞으로 된 거 있었잖아. 그거 팔아서 나 돈 좀 해줘요. 그만하려고 왔어요. 뭐? 형, 진짜 미친 거야? 그 땅은 엄마 거야.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형이 그 땅을 팔아 말아라 해? 절대 안 돼. 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절반은 내 몫인 거 몰라? 그럼 돌아가시고 나서 형 목 가져갈 것이지 지금 엄마 땅을 왜 팔라고 하는 거야? 형제 간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마침 어머니가 그만하라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만들 해라. 오래간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고작 엄마 땅 팔으라는 거니? 대현이 너는 그만 돌아가. 그건 엄마 노후 때문에 남겨놓은 거고 너는 이미 엄마 집 팔아서 돈 해줬잖아. 이자는 사업이고 뭐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또 나타나서 손을 벌리고 그러니? 그러자 아주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승현이가 이제껏 엄마 모셨으니까 그 땅 팔아서 놔주면 내가 이제부터 엄마 모실게요. 그럼 될 거 아니야. 재수 씨도 그게 좋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어머니 계속 수발하면서 살 수 있냐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러네. 뭐야? 너 이놈 그걸 말이라고 해? 네 놈이 10년 전에도 집 팔아서 돈 주면 같이 살겠다고 했던 놈이야. 기억 안 나니? 아주버님, 그건 어머님 의견이 중요한 거죠. 일단 오늘은 아주버님도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다들 흥분하신 것 같네요. 아주버님이 그 난리를 치고 난 후 며칠간 어머님은 생각이 많으신 듯 보였습니다. 밥도 잘 안 드시고 밖에도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며칠은 한참 동안 외출을 하셨고요. 장남이 오래간만에 나타나 그런 소리를 하고 갔으니 속이 무척 상하셨겠죠. 그러다가 무슨 결심을 하신 건지 우리 부부랑 얘기를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뜸을 들이시다가 결국 입을 여셨는데요. 엄마가 며칠을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 땅 팔아야겠다. 어머니의 말에 저와 남편은 서로 마주보며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입만 뻐끔거리는데 남편이 바로 따지더라고요. 엄마, 내가 장담하는데 그 땅 형 줘도 형은 엄마 절대 안 모셔. 그때처럼 돈만 가지고 튈걸? 그래도 고집 피울 거야? 엄마는 그놈의 잘난 장남 돈만 퍼부어주다가 그냥 망하고 싶어? 설마 낳아준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하겠어? 내가 너희 그렇게 안 키웠다. 이번 한 번만 더 형한테 기회를 좀 주면 안 되겠어? 네 돈이 아니라 엄마 땅 팔아서 주겠다는 거잖아.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는지 한숨만 푹푹 쉬었고요. 저 역시 어머니 결정에 화가 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큰 소리 내거나 대든 적 없었지만 그때는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10년간 모시고 산 건 우리고 어머니 장례도 저희가 다 치르는데 결국 어머니는 또 장난만 챙기시네요. 어머니 생각에 전 그러시다면 저희가 말려봤자 소용없을 것 같네요. 그럼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땅 팔아서 아주버님 주시고요. 잘난 장남이랑 사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차분히 말씀드리자 어머님이 좀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저야 어머니 가지고 있는 땅 원래부터 욕심도 없었고요. 그냥 맘 편히 살고 싶었습니다. 이 일로 아주버님과는 가족 간의 연을 끊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이제 우리 보고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형한테 내일 당장 얘기하세요. 땅 팔아서 줄 테니 같이 살자고요. 아시겠어요? 남편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서운한 건 둘째치고 당초에 장남이라는 게 어머니한테는 무슨 존재이기에 저렇게 다 퍼주고도 망할 거 뻔히 알면서 저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아주버님이랑 같이 사시려나? 그 땅 파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땅이 당장 팔리는 것도 아니잖아. 팔던 말던 상관없어. 우리 이제 어머니랑 따로 살 거니까 내가 이제는 싫다. 나야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아주버님이 확실히 모신다는 확답을 듣는 게 먼저지 않아? 며칠 후 어머니는 혼자 외출도 하시고 많이 바쁘신 듯 했습니다.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뭐가 그리 바쁜지 집안에 찬바람만 쌩쌩 불더군요. 그런데 당장 땅을 팔아서 줄 것처럼 하시던 어머니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어머니와 저를 앉혀놓고는 어머니, 땅 파는 거 알아보시는 거죠? 그렇게 알고 저희도 이제 어머니랑 분가할까 하는데요. 10년간 말은 안 해도 이 사람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아들인 저도 불편한데 이 사람은 오죽했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아무튼 마무리 되는 대로 어머니도 형네 집으로 가시던지 해주세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따로 살자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색이 되시더니 급기야 눈물까지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고 그럼 그렇지 싶었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큰애를 며칠 전에 만났어. 근데 내가 너희한테 말도 못하고 속이 상해서 이러고 있었다. 네? 어머니,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러세요? 땅 팔아주면 당장 같이 살기라도 할 것처럼 말하던 놈이 내가 그 땅 파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니까 딴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한테 먼저 증여를 해달라나? 그럼 자기가 현금하겠다면서 말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마하고 대답했지. 근데 이놈이 내가 네 집으로 언제 가냐고 물으니까 안 되겠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야. 그 땅 팔릴 때까지는 같이 못 산다고 말이다. 자기 처한테 그 얘기는 못했다는데 내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건 아니구나 싶은 게 그 자리에서 내가 그놈 뺨따기 한 대 때리고 나와버렸다. 그 말을 듣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아니, 엄마 그냥 땅 주지 그랬어요. 그 잘난 형이 땅 팔리면 엄마 모셔간다잖아. 그때까지 우리랑 살 생각은 말아요. 나 엄마랑 따로 살기로 이미 맘 먹었으니까. 남편은 울먹이시는 어머니 말을 듣더니 오히려 더 세게 나가길래 제가 핀잔을 줬습니다. 아우, 당신도 그만 좀 해. 일단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셨다잖아. 어머니,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승연아, 엄마 때문에 너 속상했던 거 엄마도 다 알아. 너도 자식 낳아서 기르니 부모 마음 알 거다. 모자란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엄마를 좀 이해해 줘라.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처남은 자식도 아니에요. 형이 나보다 안 풀려서 마음이 가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해줄 거 다 해주고 망나니짓만 하는데도 그렇게 감싸는 게 형을 더 망쳤다는 거 모르시겠냐고요. 그래, 안다 알아. 내 이제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니. 엄마가 알아보니 엄마 죽은 다음에 상속하려면 네 형이랑 나눠 가져야 하지만 엄마 의사로 너한테 증여해주겠다고 하면 상관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는 그 땅 전부 니들한테 주려고 맘먹었어. 혹시 나중에 형이 찾아와서 내놓으라 해도 네가 싫다고 거절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해줄 테니 우리 그동안 산 것처럼 오순도순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엄마, 진짜 이제 와서 이러면 뭐 내가 좋다고 날름 받을 줄 알았어요? 엄마는 그렇게 마음 먹었어. 네가 안 받겠다면 엄마는 며느리 앞으로 다 해줄 거다. 어머니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 부부는 어머니 뜻을 따르기로 했고요. 알아보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자유의사로 자식 한 명에게 증여해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아주버님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땅을 달라고 계속 연락이 왔고 어머니는 그 땅은 죽기 전에 둘째한테 다 줄 거라고 하시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좌련을 선언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이 홧김에 말하는 거라 생각했는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경찰을 불러 겨우 쫓아냈고요. 단시간에 잠잠해질 싸움이 아닐 듯해 걱정이었는데요. 저희는 집을 이사해야겠다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괴롭히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했는데 남편이 어디서 소식을 전해들은 모양이더라고요. 형이 사채를 쓴 것 같더라고. 지금 쫓겨다니느라 아마 한동안은 우리 앞에 못 나타날 거야. 핸드폰 번호도 다 바꾸고 어디를 도망 다니는 건지 형수랑 애들은 친정에 가 있는가 봐. 당신 이건 엄마한테는 당분간 말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있어? 어머, 정말?
아휴, 애들은 무슨 죄야? 대체 당신 형은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린대?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일로 인해 우리 가정은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 의사에 따라 증여 절차를 마무리했고요. 올해 초에 저희는 새로 지은 아파트로 조금 평수를 넓혀 이사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와 아직 같이 살고 있고요. 저와 남편은 직급이 높아지면서 업무 강도가 세져 그 전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우리 아들을 챙기시느라 매일 여념이 없으시고요. 저는 덕분에 나름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더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웃긴 일도 보게 되곤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네 유명한 참견쟁이 아줌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줌마는 우리 시어머니랑도 아파트 헬스장에서 만나 친분이 있었는데 휴일에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시곤 해서 저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쪽이 아니고 자리를 비켜드리는 쪽이에요. 방 안에 들어가 쉬거나 잠을 자곤 했는데요. 그날도 그 아주머니가 놀러 오셨길래 저는 들어가 쉬겠다 하고 자리를 비켜드렸죠. 그런데 방에서 어머니와 그 아주머니의 대화를 듣자면 너무 웃깁니다. 그 아줌마가 늘 먼저 수다스럽게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은근히 며느리인 저를 돌려가시거든요. 아유, 승연 엄마. 정말 안 됐다. 큰 며느리네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작은 며느리네랑 같이 사는 거 쉽지 않겠어. 며느리가 있으면 뭐해? 저렇게 휴일에 자기 쉬겠다고 방에 쏙 들어가서 잠만 자고 말이야. 밥은 얻어 먹어? 이러면서 혀를 찹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 웃깁니다. 재준 엄마,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 안 오는 거야. 아들 얼굴 안 본 지 한참 됐지? 난 아들이랑 며느리 같이 사니 매일 얼굴 봐서 좋아. 그러니까 재준 엄마는 며느리한테 잘해.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시댁에 가자고 하겠어? 자식이 있으면 뭐해? 차줘봐야지. 안 그래?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어머니한테 한 방 먹고 묵묵부답이십니다. 저는 그 대화 듣고 혼자 쿡쿡거리며 웃었고요. 또 어느 날은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와서 커피 한잔 하시며 각자 자기 아들, 딸 얘기하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러십니다. 난 아들만 둘이어도 복이 많아서 둘째 며느리가 딸 같은 며느리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면 그 참견쟁이 아줌마가 승연 엄마가 딸이 없어서 그래. 내가 며느리랑 딸이랑 다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딸이 최고야. 며느리는 어쩔 수 없더라. 어쩔 수 없어. 재준 엄마, 난 딸이 없어서 다른지 어쩐지 모르겠어. 난 우리 둘째 며느리가 고맙고 딸 같고 기특하고 그래. 재준 엄마가 그렇게 며느리랑 딸 차별하니까 며느리가 자주 안 오는 거야. 재준이네 왜 언제 봤어? 몇 달 됐지. 그러니까 재준이 엄마도 며느리한테 잘해. 우리 어머니 결론은 결국 며느리한테 잘해라입니다. 동네 아줌마들 앞에서 며느리 흉보는 것보다 칭찬하는 게 더 현명한 행동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려니 하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헛된 시간은 아니구나 하고 느낍니다. 사실 그 전까지 장남장남하시며 같이 산 우리에게 또 희생하라 한 것이 무색하게도 어머니는 지금 큰 아주버님 얘기만 나오면 질색을 하십니다. 그래도 자식이니 속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제 앞에서는 큰놈은 다시는 안 보고 살 거라고 호언장담하십니다. 내가 그놈을 그렇게 안 키운 것 같은데 어쩜 부모 영재도 모르고 그리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너도 네 자식한테 무조건 다 퍼주고 키우지 마. 엄마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자식 잘 되는 길이 아니더라.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요. 혹시 아들 둘 가진 부모님 계시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장남은 그래도 장남인가요? 장남장남거리면서 아들 키우며 개고생 자처하시고 차남에게는 효도를 바라는 부모님의 심리도 궁금합니다. 다행히 우리 어머니는 뒤늦게라도 잘못을 깨우친 경우지만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참 많더라고요.
두 자식 차별하면서 키워놓고 차남에게 노후를 맡기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 사연 듣고 제발 정신 차리셨으면 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부끄럽지만 저희 집안 얘기를 이렇게 사연으로 보낸 거랍니다. 혹여 제 사연 들으시고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식들과의 관계를 잘 돌아보시기 바라며 제 사연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을 초입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